낯선 투자 권유는 반드시 가족과 먼저 상의하세요. 의심하는 것은 무례가 아닙니다. 나를 지키는 일입니다. 오늘 부모님께 전화를 드린 적 있으신가요? 바쁘다는 이유로 별일 없겠지 하는 마음으로 며칠째 미루고 계신 건 아닌지요? 괜찮다고 하실 겁니다. 어디 아프냐고 물어도 괜찮다고, 돈 필요하냐고 물어도 괜찮다고. 우리 부모님들은 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요. 그런데 혹시 알고 계신가요? 그 괜찮다는 말 뒤에 혼자 감당하고 있는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걸. 말하면 걱정시킬까봐, 자식한테 짐이 될까봐, 이 나이에 무슨 소리냐 싶어서 그렇게 혼자 들고 있는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75세,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분이었어요.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 두 아이를 키우며 분식집 하나로 버텨온 세월. 신용등급 한 번 떨어뜨린 적 없고 남한테 손 벌린 적도 없었습니다. 세상 물정을 안다고 생각했고 스스로 결정할 줄 안다고 믿었어요. 그런데 그 자신감이 가장 큰 빈틈이 됐습니다. 이 이야기는 특별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엄마일 수도 있고 옆집 할머니일 수도 있으며 어쩌면 훗날의 나일 수도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더 귀 기울여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저는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두부며 콩나물이며 나물거리를 가득 담은 비닐봉지 2개가 손목을 파고들었어요. 무릎이 시큰거리고 손가락 마디마디가 저려와서 골목 어귀를 돌 때쯤엔 잠깐이라도 쉬어가고 싶었습니다. 그때 눈앞에 익숙한 간판 하나가 눈에 들어왔어요. 정앤드 이 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소. 오가며 몇 번 본 적 있는 곳이었습니다. 유리창 안으로 매물 안내지들이 빼곡하게 붙어 있었고 안쪽 벽면에는 감사패며 공로패 같은 것들이 번듯하게 걸려 있었어요. 동네에서 오래된 곳인가 보다 하고 그냥 지나쳤던 곳이었습니다. 그날은 달랐어요. 무거운 봉지를 내려놓으려고 사무실 앞 작은 벤치에 잠깐 걸터 앉았는데 안에서 사람 좋게 웃는 중년 남자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는 자연스럽게 문을 열고 나와 차 한 잔 권했어요. 거절하기도 어색한 상황이었고 무릎도 아팠고 나는 그냥 따라 들어갔습니다. 그 사람이 정 부장이었습니다. 사무실 안은 아늑했어요. 에어컨 바람이 시원하게 돌고 있었고 작은 테이블 위에는 하얀 꽃이 놓여 있었습니다. 정 부장은 손수 믹스커피를 타서 가져왔어요. 손이 두툼하고 반지 같은 것도 없었으며 낡은 볼펜을 손가락 사이에서 돌리는 버릇이 있었는데 그게 오히려 소박하고 투박해 보였습니다. 20년 경력이라고 했을 때 나는 마음이 놓였어요. 뜨내기가 아니구나 싶었고 벽에 걸린 감사패들이 그 말을 뒷받침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한동안 별 뜻 없는 이야기를 나눴어요. 동네 이야기, 요즘 물가 이야기, 장 보러 다니는 이야기. 그는 말을 잘 들어줬습니다. 맞장구를 치고 고개를 끄덕이고 가끔 감탄하는 눈빛을 보냈어요. 오랫동안 그런 눈빛을 받아본 적이 없었기에 나는 그 사람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잠시 후 그는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어요. 우리 동네에서 삼정거장 거리에 있는 지역이 재개발 확정구역으로 지정됐다는 것이었습니다. 뉴스에도 이미 나온 이야기라고 했어요. 실제로 저도 그 지역 이름을 뉴스에서 들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철거가 시작됐다는 소식도요. 그 바로 옆 구역이 아직 공식 발표 전이지만 내부적으로는 재개발이 확정된 상태이며 자신이 조합 실무 담당자를 직접 아는 사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분양권을 미리 사두면 공식 발표 후 가격이 훌쩍 뛸 거라고 했어요. 그는 서랍에서 두툼한 파일을 꺼냈습니다.
과거 투자 사례들이 깔끔하게 정리돼 있었어요. 실명은 가려져 있었지만 날짜와 금액, 수익률이 보기 좋게 표로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나는 그 숫자들을 보면서 속으로 가만히 계산했어요. 5천만 원을 넣으면 2년 후 2억 5천, 1억을 넣으면 5억. 가슴 한켠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런 두근거림은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 순간 딸 수진이 떠올랐습니다. 요즘 수진이 얼굴이 안 좋아 보였거든요. 남편 회사가 어렵다는 소리를 어디선가 주워들었는데 딸은 한 번도 내 앞에서 말을 꺼내지 않았어요. 내가 먼저 물어보면 괜찮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아들 민수도 마찬가지였어요. 결혼을 준비 중인데 자금이 부족한지 몇 번 말을 꺼내려다 그냥 삼켰어요. 어미 눈에는 다 보이는데 그 녀석은 내가 모르는 줄 아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평생 두 아이를 위해 살았습니다. 남편이 일찍 가고 나서 분식집 하나 붙들고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어요. 두부 삶고 잔치국수 끓이고 겨울에는 손이 다 터가면서도 아이들 학비 한 번 밀린 적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이들은 다 컸고 나는 혼자가 됐어요. 한 달에 한 번 아들이 들르고 딸은 두 달에 한 번. 나는 괜찮다고 했지만 사실은 아이들이 올 때마다 떠나는 뒷모습을 한참이나 바라보곤 했습니다. 문을 닫으면 집이 너무 조용했어요. 내가 죽고 나면 뭘 남길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자주 했습니다. 전세금이 전부였어요. 그것도 내 것이 아닌 남의 집에 묶인 돈이었습니다. 평생 열심히 살았는데 아이들한테 남겨줄 게 없다는 게 속으로 내내 서러웠어요. 정 부장이 한 말이 자꾸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손자 결혼자금 만들어주시고 자녀분들도 도와주실 수 있어요. 어머님이 남기실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이 될 수 있어요. 그날 바로 결정을 내리지는 않았습니다. 좀 더 생각해 보겠다고 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정 부장은 전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명함을 건네면서 편하실 때 연락 달라고만 했어요. 자녀들과 상의해 보셔도 된다는 말도 덧붙였는데 그 말이 오히려 이상하게 반발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내가 이 나이에 애들한테 허락을 받아야 하나. 평생 내 손으로 벌어서 먹이고 입혀온 내가 내 돈으로 하는 투자를 자식들한테 물어봐야 한다는 게 자존심이 상했어요. 그게 사실은 가장 위험한 마음이었는데 그때는 그걸 몰랐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저녁을 차리면서도 자꾸 그 숫자들이 눈앞에 어른거렸어요. 두부찌개를 끓이면서 혼자 계산을 몇 번이고 되풀이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남편이 남긴 빨간 도장 케이스가 떠올랐어요. 서랍 깊숙이 넣어뒀던 것. 남편이 살아있을 때 평생 부동산 계약서 한 번 못 써봤다며 아쉬워하던 목소리가 생각났습니다. 술래야, 우리 늙기 전에 땅 한 떼기라도 사봤으면 소원이 없겠다. 3일 후 나는 정 부장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이야기를 한 번 더 들어보고 싶다고 했어요. 그는 기다렸다는 듯 따뜻하게 반겼습니다. 이번에는 직접 현장을 보여주겠다고 했어요. 나는 그의 차에 올라탔습니다. 20분쯤 달렸을까요? 창밖으로 정말로 철거가 한창인 지역이 눈에 들어왔어요. 포크레인이 낡은 건물을 무너뜨리고 있었고 먼지가 뿌옇게 일어났습니다. 재개발 구역임을 알리는 현수막도 보였어요. 나는 그 장면을 보면서 진짜구나 하고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정 부장이 차를 세운 곳은 바로 그 인근 지역이었어요. 아직 철거는 시작되지 않았지만 낡은 건물들 사이 곳곳에 공실 딱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이 건물들이 다 사라지고 새 아파트가 들어서면 분양권 값이 크게 오르겠구나 싶었어요. 그 생각이 드는 순간 가슴이 다시 두근거렸습니다. 근처 카페에서 이 과장이라는 남자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40대 초반쯤 됐을까요?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고 서류 가방에서 두꺼운 파일을 꺼냈습니다. 조합 도장이 선명하게 찍힌 서류들이었어요. 집원, 구역 지정 계획, 사업 일정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그 서류들을 꼼꼼히 읽는 척했지만 솔직히 무슨 뜻인지 다 알지는 못했어요. 그래도 도장이 여러 곳에 찍혀 있었고 이 과장이 하나하나 짚어주니 자연스럽게 고개를 끄덕이게 됐습니다. 그가 조심스럽게 한마디를 건넸어요. 자신도 70대 어머니가 계신데 이런 정보를 드리고 싶어도 가족이라 오히려 민망하더라고. 어머님처럼 스스로 판단하실 줄 아는 분이 이런 기회를 가져야 한다고. 그 말이 묘하게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스스로 판단할 줄 아는 사람. 그래요. 나는 평생 그렇게 살아왔으니까요. 남편이 가고 나서도 혼자서 다 결정하고 혼자서 다 해결했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내 마지막 망설임을 걷어내고 말았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나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딸에게도 아들에게도 말하지 않기로 했어요. 내 돈으로 내가 하는 투자니까. 성공하고 나서 깜짝 선물로 주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서랍 깊숙이 넣어뒀던 빨간 도장 케이스를 꺼냈어요. 오래된 붉은 가죽 케이스. 안에는 오래된 도장 2개가 나란히 들어 있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우리 둘이 함께 도장포에 가서 나란히 맞춘 것이었어요. 남편 것은 그가 떠난 후 꺼내지도 못한 채 묻었고 내 이름이 새겨진 도장만 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 케이스를 꺼낼 때마다 괜스레 코끝이 시큰해지는 건 아마 그 때문이었을 거예요. 나는 그 도장을 손바닥에 올려놓고 한참 바라봤습니다. 영감, 내가 한번 해볼게. 일주일 후 정 부장 사무실 의자에 앉아 계약서 위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5천만 원. 선명한 붉은 도장 자국이 하얀 종이 위에 찍혔어요. 나는 그것을 바라보며 뿌듯했습니다. 평생 한 번도 해보지 못했던 일을 드디어 해냈다는 기분이었어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붉은 자국이 내 노후를 찍어버린 흔적이 될 거라는 걸. 그리고 그 사무실이, 그 서류들이, 그 도장들이 전부 정교하게 꾸며진 무대였다는 걸. 처음 수익금이 들어온 날을 저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계약을 마치고 꼭 한 달이 지난 날이었어요. 아침에 일어나 습관처럼 통장 잔액을 확인했는데 낯선 숫자가 하나 찍혀 있었습니다. 75만 원. 정 부장이 말했던 대로였어요. 월 1.5% 수익, 5천만 원에 대한 첫 번째 수익금이 정확히 약속한 날짜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나는 한참 그 숫자를 들여다봤습니다. 75만 원이 대단한 돈이냐고 하면 사실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날 그 숫자가 왜 그렇게 크게 보였는지 모르겠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가만히 앉아서 생긴 돈이라는 게 처음이었으니까요. 새벽부터 일어나 국수 삶고 두부 지지지 않아도 손이 트고 발이 부르트지 않아도 생기는 돈. 그게 그렇게 신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영감, 우리도 이런 거 진작 해볼걸. 그 달부터 나는 매달 25일이 되면 아침 일찍 잠에서 깼습니다. 딱히 알람을 맞춘 것도 아니었는데 몸이 먼저 기억하는 것 같았어요.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에서 물 한 잔 마시고 핸드폰을 들어 잔액을 확인하는 것이 어느새 습관이 됐습니다. 75만 원이 찍히면 하루가 기분 좋게 시작됐어요. 아침 해가 좀 더 밝아 보이고 찌개 끓이는 냄새도 좀 더 구수하게 느껴졌습니다. 두 번째 달에도 세 번째 달에도 약속은 지켜졌어요. 그 사이 정 부장에게서 가끔 안부 연락이 왔습니다. 별 내용 없는 문자들이었어요. 날씨가 많이 덥죠, 어머님. 요즘 건강은 어떠세요? 짧고 단순한 말들이었는데
나는 그 문자를 받을 때마다 괜스레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누군가 나를 기억하고 있다는 느낌이 그렇게 좋을 줄은 몰랐어요. 이 과장도 가끔 전화를 했어요. 사업 진행 상황을 알려주겠다며 조합회의 결과니 구청 협의 진행이니 하는 이야기들을 들려줬습니다. 나는 그 말들을 다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뭔가 돌아가고 있구나 싶어서 안심이 됐어요. 계약하고 2달쯤 지났을 무렵 복지관 친구 정 여사를 만났습니다. 오랜만에 점심을 먹으러 나갔다가 요즘 어떻게 지내느냐는 말에 나는 대답을 얼버무렸어요. 말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습니다. 내가 이런 투자를 했다고, 매달 수익금이 들어온다고. 그런데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어요. 성공하고 나서 말하리라 생각했거든요. 아이들한테도 친구들한테도 모두 알게 된 뒤에 한꺼번에 말하리라고. 그 마음이 또 위험한 마음이었는데 그때는 그걸 몰랐습니다. 친구와 헤어지고 혼자 걸어오면서 나는 은근히 기분이 좋았어요. 남들은 모르는 걸 나만 안다는 느낌. 어디서도 느껴본 적 없는 감각이었습니다. 평생 분식집 주방에서 남들 먹을 음식이나 만들어 온 내가 이제는 투자를 하는 사람이 됐다는 게 묘하게 가슴을 부풀렸습니다. 내가 뭔가를 해내고 있구나. 석 달이 지났을 무렵 정 부장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며 한번 사무실로 와달라고 했어요. 나는 별 걱정 없이 찾아갔습니다. 그동안 약속을 한 번도 어긴 적 없었으니까요. 사무실에 들어서자 이 과장도 와 있었어요. 둘이 함께 앉아 있는 걸 보고 잠깐 긴장이 됐는데 정 부장이 밝은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좋은 소식이라고 했어요. 옆 구역 재개발 공식 발표가 예상보다 조금 빨라질 것 같다고. 그렇게 되면 지금 투자하신 구역도 함께 묶여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고. 그러면서 이 과장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옆 구역 추가 분양권이 딱 몇 자리 남았는데 기존 투자자분들한테 먼저 드리는 기회라고 했어요. 3천만 원을 더 투자하면 두 구역 합산 수익이 2년 후 최소 4억은 될 거라고 했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들으며 잠깐 고민했습니다. 3천만 원. 남아있는 전세금 중 일부였어요. 생각해 두어야 할 돈이었지만 지금까지 수익금이 꼬박꼬박 들어온 걸 생각하면 믿지 못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더 크게 가자. 그런 욕심이 생겼어요. 그 욕심이 가장 무서운 덫이었는데 그때의 나는 그걸 알지 못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서랍을 열었어요. 통장을 꺼내 잔액을 확인했습니다. 3천만 원을 빼면 생활비로 쓸 수 있는 돈이 많지 않았어요. 그래도 2년만 기다리면 4억이 생긴다는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나는 연필로 종이에 숫자를 적어봤어요. 4억이면 민수 결혼자금을 넉넉하게 줄 수 있고 수진이네도 도와줄 수 있고 그러고도 내 노후 자금이 남는다고. 숫자들이 그럴듯하게 늘어섰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빨간 도장 케이스를 또 꺼내 들었어요. 손바닥에 올려놓고 한참 바라봤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어떻게 했을까? 아마 신중하게 따지고 또 따졌겠지요. 그런데 남편은 없고 나 혼자서 결정해야 했어요. 나는 도장 케이스를 꼭 쥐고 눈을 감았습니다. 한 번만 더 믿어보자. 다음 날 아침 나는 은행에 갔습니다. 창구 직원이 정기예금을 해지하시겠냐고 물을 때 잠깐 손이 멈칫했어요. 이 돈은 남편이 살아있을 때부터 둘이서 아끼고 아껴 모은 돈이었습니다. 손 타면 안 된다며 절대로 건드리지 말자던 돈이었어요. 직원이 해지하면 중도 해지 이율이 적용돼서 이자가 줄어든다고 설명했지만 나는 이미 마음을 굳힌 뒤였습니다. 출금 전표에 금액을 적고 서명을 했어요. 3천만 원.
창구를 나오면서 통장을 핸드백 깊숙이 넣었습니다. 왠지 누군가 볼까봐 두근거렸어요. 부동산 사무실에 도착해 정 부장에게 송금하고 추가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빨간 도장 케이스를 꺼낼 때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설레서인지 불안해서인지 그때는 스스로도 알 수 없었습니다. 이제 총 8천만 원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 무렵 아들 민수가 집에 왔어요. 저녁을 먹으며 별 이야기를 나누다가 민수가 조심스럽게 근황을 꺼냈습니다. 결혼 준비가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든다고 혼수며 예식이며 신혼집이며 어느 것 하나 만만한 게 없다고 했어요. 말끝에 그래도 엄마한테 손 벌리면 안 되지 하고 웃어 넘겼지만 나는 그 말 뒤에 숨은 무게를 느꼈습니다. 말하고 싶었어요. 걱정 마, 엄마가 2년 후에 큰 선물 줄 수 있어. 내 결혼 자금 엄마가 다 해줄 수 있어. 그 말이 목까지 올라왔는데 꾹 삼켰습니다. 성공하고 나서 말하리라고. 그 전에 말하면 괜한 걱정만 시킬 것 같았거든요. 민수가 돌아가고 혼자 남은 거실에서 나는 오랫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에 가로등 불빛이 길게 늘어져 있었어요. 2년 후면 저 아이의 얼굴에 환한 웃음이 피어나겠지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 상상이 너무 좋아서 잠깐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조금만 기다려, 민수야. 엄마가 해줄게. 그렇게 네 번째 달에 25일이 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습관처럼 잔액을 확인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숫자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화면을 몇 번 새로 고침해 봤어요. 여전히 변화가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은행 시스템 문제겠거니 싶었어요. 그런 날도 있잖아요. 오후가 되면 들어오겠지 하고 생각했습니다. 오후가 됐지만 입금이 없었어요. 저녁이 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나는 정 부장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조심스럽게 혹시 이번 달 수익금이 아직 안 들어온 것 같다고. 답장은 한참 후에 왔습니다. 죄송하다고 조합 쪽 자금 처리가 며칠 늦어지고 있다고. 다음 주 안에 꼭 드리겠다고 했어요. 나는 그 답장을 읽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 처음 있는 일이잖아. 그동안 얼마나 잘해줬는데. 나는 스스로를 달랬어요. 그게 불안을 잠재우려는 몸부림이었다는 걸 그때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가 됐습니다. 수익금은 들어오지 않았어요. 수익금이 끊긴 후로 잠이 얕아졌습니다. 밤마다 새벽 2시, 3시쯤 눈이 떠졌어요. 천장을 바라보다가 핸드폰을 집어들고 잔액을 확인하고 다시 내려놓고 또 집어드는 일을 반복했습니다. 숫자는 변하지 않았어요. 이불을 여미고 눈을 감아봐도 잠은 오지 않았고 머릿속에서는 8천만 원이라는 숫자가 자꾸 떠올랐습니다. 평생 모은 돈이었어요. 분식집 새벽 장사를 하며 손이 트고 발이 부르텄던 세월들, 아이들 학비 걱정에 잠 못 이루던 밤들, 남편 병원비 치르느라 적금을 깨던 날들, 그 모든 시간들이 만들어낸 숫자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숫자가 어딘가에 묶여 있었어요. 내 손이 닿지 않는 곳에. 그래도 나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처음 있는 일이잖아. 조합 쪽 사정이 있겠지. 그동안 한 번도 약속을 어긴 적 없었잖아. 세 달을 꼬박꼬박 75만 원씩 보내줬잖아. 그 말들을 마음속으로 되뇌면서 불안을 억지로 눌렀습니다. 불안을 인정하면 지금까지 내가 한 선택을 부정해야 할 것 같았어요. 그게 더 두려웠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도 수익금은 들어오지 않았어요. 정 부장에게 다시 연락했습니다. 이번에는 문자가 아니라 전화를 했어요. 신호가 몇 번 가다가 받아졌는데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조합 내부에서 서류 처리가 늦어지고 있다고 이번 주 안에 꼭 해결된다고 했어요.
죄송하다는 말도 여러 번 했습니다. 목소리에 미안함이 담겨 있었어요. 나는 그 미안함을 듣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 미안해하고 있잖아. 떼먹으려는 사람이 이렇게 미안해하겠어. 전화를 끊고 나서 마음이 조금 가라앉았습니다. 인간적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겠지 하고 생각했어요. 스스로가 얼마나 그 목소리에 매달렸는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과장도 전화를 해왔어요. 조합 측 사정을 길게 설명했습니다. 구청 협의 과정에서 서류 보완 요청이 들어왔고 그걸 처리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복잡한 행정 절차 이야기들을 늘어놓았는데 나는 절반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도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모른다고 하면 내가 무지한 것 같았고 이해한다고 하면 왠지 어른스러운 것 같았어요. 그 전화가 끝나고 나서야 나는 깨달았습니다. 그가 한 말 중 내가 제대로 이해한 건 하나도 없었다는 걸. 그저 말이 많으면 뭔가 돌아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고 그 느낌만으로 안심하고 있었다는 걸. 그렇게 나는 모르는 것들을 아는 척하며 불안을 달래고 있었습니다. 딸 수진이 주말에 찾아왔습니다. 반찬거리를 가득 들고 왔어요. 냉장고 앞에서 이것저것 꺼내 살피더니 잘 안 드셨냐며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나는 입맛이 좀 없다고 했어요. 수진이는 따뜻하게 국을 끓이고 밥을 차렸습니다. 둘이 마주 앉아 밥을 먹으면서 수진이가 요즘 잠을 잘 못 주무시는 것 같다고 했어요. 눈밑이 좀 어둡다고 무슨 걱정 있으시냐고. 나는 웃어넘겼습니다. 나이 들면 다 그렇다고 별거 아니라고. 수진이 앞에서 아무렇지 않은 척 밥을 먹으면서 속으로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 아이가 눈치채면 어떡하나. 말하게 되면 어떡하나. 말하면 혼나겠지. 아니, 혼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아이가 걱정할 게 문제였어요. 평생 아이들한테 걱정 끼치지 않으려고 살았는데 이제 와서 내가 사기를 당했을지도 모른다는 말을 어떻게 꺼내요. 수진이가 돌아가고 나서 나는 한참 식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딸이 차려준 국이 식어가는 것도 모르고 멍하니 앉아서 핸드폰만 들여다봤어요. 잔액은 여전히 그대로였습니다. 2주가 지났을 무렵 정 부장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에는 문자였어요. 정말 죄송한데 이번 주 금요일까지는 꼭 드릴 수 있을 것 같다고. 조합에서 자금이 정리되는 날짜가 확정됐다고 했어요. 나는 그 문자를 읽으며 달력을 봤습니다. 금요일이면 나흘 뒤였어요. 나흘이면 되겠지. 나는 그날 처음으로 편하게 낮잠을 잤습니다. 금요일이라는 날짜가 생겼으니 그 날짜가 올 때까지만 기다리면 됐어요. 기다리는 것은 내가 잘하는 일이었습니다. 남편 병이 길어질 때도 기다렸고 아이들이 크기를 기다렸고 분식집 장사가 풀리기를 기다렸어요. 기다림은 익숙했습니다. 그런데 금요일이 됐습니다. 입금은 없었어요. 나는 그제야 처음으로 무서워졌습니다. 진짜로 무서워진 건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그전까지는 불안이었다면 이제는 두려움이었습니다. 불안은 아직 모르는 것에서 오지만 두려움은 알고 싶지 않은 것을 알게 될 것 같을 때 오는 거잖아요. 나는 핸드폰을 손에 쥔 채 소파에 앉아서 한참 동안 전화를 걸지 못했습니다. 정 부장 번호를 열었다 닫았다 했어요. 전화를 하면 또 기다리라는 말을 들을 게 분명했습니다. 그 말을 또 들으면 또 기다린 것 같았어요. 기다리는 게 싫은 게 아니라 기다리는 동안 내가 또 희망을 가질 게 싫었습니다. 그 희망이 무너질 때의 느낌을 또 감당해야 하는 게 싫었어요. 결국 전화를 눌렀습니다. 신호가 갔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받지 않았어요. 다시 걸었습니다. 이번에도 받지 않았어요. 문자를 보냈습니다. 금요일이라고 하셨는데
오늘 입금이 안 됐다고.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나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저녁 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 붉은 빛이 묘하게 빨간 도장 케이스를 떠올리게 했어요. 서랍을 열어 케이스를 꺼내 들었습니다.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바라봤어요. 남편과 함께 도장포에 가던 날이 생각났습니다. 비가 오던 날이었어요. 남편이 우산을 들고 나는 그 옆에 바짝 붙어서 걸었지요. 도장을 맞추고 나서 남편이 우리도 이제 도장 있는 사람들이네 하며 웃었어요. 그게 왜 그렇게 좋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영감, 내가 잘못한 건가?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인터넷 검색을 해봤습니다. 재개발 투자 사기, 부동산 사기 유형. 손이 떨렸지만 천천히 글자를 눌렀어요. 화면에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재개발 예정 구역을 미끼로 투자금을 유치한 뒤 사라지는 사기 조직. 피해자 대부분이 60대 이상. 차용증 없이 송금한 경우 피해 회복 어려워. 나는 그 기사들을 읽다가 핸드폰을 내려놨습니다. 끝까지 읽을 수가 없었어요. 읽으면 인정해야 하니까. 인정하면 무너져야 하니까. 나는 그날 밤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쓰고 누웠습니다. 눈을 꼭 감았어요. 아니야. 아닐 거야. 내일 연락이 오겠지. 그렇게 스스로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 거짓말이 그날 밤 유일한 위안이었어요. 믿고 싶어서 믿는 것과 진짜로 믿는 것이 다르다는 걸 이불 속에서 혼자 느꼈습니다. 그래도 눈을 뜨기 싫었어요. 눈을 감고 있는 동안만큼은 아직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은 것 같았으니까요. 사람이 사라지는 데는 소리가 없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문이 쾅 닫히는 게 아니었어요. 그냥 조용히, 천천히, 아주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더 무서웠어요. 언제부터 사라진 건지, 어느 순간부터 연락이 끊긴 건지 정확히 짚어낼 수가 없었으니까요. 정 부장의 답장이 늦어지기 시작한 건 그 금요일 이후였습니다. 처음엔 하루가 지나서 왔어요. 다음엔 이틀이 지나서, 그 다음엔 사흘. 답장이 오긴 왔는데 내용은 늘 비슷했어요.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는 말, 죄송하다는 말, 곧 해결된다는 말. 처음에는 그 답장이 오는 것만으로도 안심이 됐습니다. 살아있구나, 연락은 되는구나 하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 답장들이 모두 똑같다는 걸 느꼈어요. 글자 수도 비슷하고 쓰는 표현도 비슷하고 미안하다는 말의 위치도 늘 비슷했습니다. 마치 어딘가에 저장해둔 문장을 그때그때 꺼내 보내는 것 같았어요. 나는 그 생각이 드는 순간 핸드폰을 식탁 위에 엎어놨습니다. 보고 싶지 않았어요. 이 과장에게도 연락을 해봤습니다. 전화를 하면 받았어요. 그런데 목소리가 예전과 달랐습니다. 바쁜 척이 느껴졌어요. 말이 짧아졌고 설명이 간단해졌으며 빨리 끊으려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예전에는 내가 끊으려 해도 한마디라도 더 하려 했던 사람인데 이제는 내가 말하는 중간에 네, 어머님,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됩니다 하고 서둘러 마무리를 지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 핸드폰을 들여다봤습니다. 뭔가가 달라졌다는 건 느꼈어요. 그런데 그 달라짐을 인정하면 내가 감당해야 할 것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나는 그냥 오늘 그 사람이 바빴겠거니 하고 덮어뒀어요. 덮어두는 것도 익숙해지면 편해진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5주가 지났습니다. 수익금은 여전히 없었어요. 원금에 대한 이야기는 꺼내지도 못했습니다. 정 부장에게 전화를 걸면 2번에 1번은 받지 않았어요. 받더라도 목소리가 멀게 느껴졌습니다. 같은 말의 반복이었어요. 조금만, 조금만. 그 말이 입버릇처럼 나왔습니다.
나는 혼자 계산을 해봤어요. 5주 동안 못 받은 수익금이 2달치 150만 원.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었어요. 원금 8천만 원이 문제였습니다. 그 숫자를 종이에 적어놓고 바라보다가 지워버렸어요. 눈에 보이면 더 무서워지는 것 같았거든요. 밥맛이 없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뭔가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아무것도 하기가 싫었어요. 복지관도 발걸음이 떼어지지 않았습니다. 거기 가면 아는 얼굴들을 만날 텐데 그 얼굴들을 보면 괜스레 들킬 것 같았거든요. 뭔가를 들키는 게 싫었어요. 내가 어리석었다는 걸, 내가 속았다는 걸. 그 무렵 아들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잘 지내시냐고, 밥은 잘 드시냐고. 나는 잘 지낸다고 했어요. 밥도 잘 먹는다고. 그러면서 창밖을 봤는데 마침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빗소리가 전화기 너머 민수한테도 들렸는지 비 오는데 어디 나가시려던 거 아니냐고 걱정했어요.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냥 집에 있는다고.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 창밖을 봤어요. 빗줄기가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나는 그 빗줄기를 따라 시선을 내리다가 문득 남편 생각이 났어요.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어땠을까? 이 이야기를 했을까, 안 했을까? 아마 했겠지요. 남편한테는 뭐든 말할 수 있었으니까요. 잘난 척도 필요 없고 괜찮은 척도 필요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남편은 없었습니다. 혼자였어요. 이 집에서, 이 불안 속에서 완전히 혼자였습니다. 아이들한테 말하지 않기로 한 건 내 결정이었지만 그 결정이 나를 이렇게 외롭게 만들 줄은 몰랐어요. 비밀은 무거웠습니다. 혼자 들고 있기엔 너무 무거운 것이었어요. 6주째 되던 날 아침, 나는 직접 부동산 사무실로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전화로는 안 되겠다 싶었어요. 얼굴을 보고 이야기해야 정확히 알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이른 아침에 일어나 깔끔하게 옷을 갈아입었어요. 흐트러진 모습으로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당당하게 가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나는 피해자가 아니라 투자자로서 상황을 확인하러 가는 거라고. 버스를 2번 갈아타고 도착했습니다. 골목 어귀를 돌면 보이던 간판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유리창 안쪽이 달랐어요. 빼곡하게 붙어있던 매물 안내지들이 없었습니다. 안이 텅 비어 보였어요. 가까이 다가가서 유리에 손을 대고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책상도 없었어요. 의자도 없었어요. 벽에 걸려있던 감사패도 공로패도 모두 사라져 있었습니다. 바닥에 먼지가 앉아 있었고 구석에 테이프 조각 몇 개만 덩그러니 남아 있었어요. 유리문에는 조그맣게 종이 한 장이 붙어 있었습니다. 임대문의, 그리고 부동산 관리업체 전화번호.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고 싶었는데 길 한복판이라 그럴 수도 없었어요. 유리문에 손을 짚고 간신히 몸을 지탱했습니다. 숨을 들이쉬었어요. 내쉬었어요. 다시 들이쉬었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무너질 것 같았거든요. 옆 가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작은 세탁소였어요. 안에서 나온 주인 아주머니에게 저기 부동산이 언제 비었냐고 물었습니다. 아주머니는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어요. 한 3, 4일 됐을 거라고. 갑자기 짐 빼고 나갔다고. 인사도 없이 나갔다고 했습니다. 3, 4일. 그 말이 귓속에서 울렸습니다. 3, 4일 전이면 내가 마지막으로 정 부장에게 문자를 받은 날이었어요.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는 그 문자. 그 문자를 보내고 나서 그는 짐을 쌌던 거였습니다. 발이 움직여지지 않았어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볼까봐 아무렇지 않은 척 핸드폰을 들여다봤는데 화면이 잘 보이지 않았어요. 눈이 흐려졌기 때문이었습니다.
눈물이 나오려는 걸 꾹 눌렀어요. 길에서 울면 안 된다고, 집에 가서 울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정 부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연결이 되지 않았어요. 이 과장에게 걸었습니다. 역시 연결이 되지 않았어요. 문자를 보냈습니다. 사무실이 비어 있다고. 어떻게 된 거냐고. 답장은 오지 않았어요. 그날도, 그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완전히 사라진 거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나는 창가에 기대어 밖을 봤습니다. 버스가 지나치는 풍경들이 흐릿하게 지나갔어요. 가게들, 골목들, 걸어가는 사람들. 다들 아무렇지 않게 자기 일을 하며 살고 있었어요. 세상은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는데 나만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핸드백 속에 손을 넣었어요. 빨간 도장 케이스가 손끝에 닿았습니다. 늘 핸드백에 넣고 다녔거든요. 무의식적으로 쥐었다가 천천히 놓았습니다. 남편과 나란히 맞춘 도장. 이걸로 언젠가 부동산 계약서에 찍어보자며 아꼈던 것. 그 꿈을 이루어 보겠다고 꺼낸 도장이 결국 이렇게 됐습니다. 8천만 원. 버스 안에서 그 숫자를 처음으로 소리 없이 입술로 뱉었습니다. 숫자가 입 밖에 나오는 순간 그게 진짜가 됐어요.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창문에 이마를 기대고 눈을 감았어요. 아이들한테 말해야 하나? 말하면 뭐라고 할까? 혼낼까? 아니, 혼내는 게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 아이들 얼굴에 떠오를 표정이 무서웠습니다. 걱정과 당혹감과 그리고 어쩌면 실망감. 평생 든든한 엄마였는데 이 나이에 사기를 당했다는 말을 어떻게 해요?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직은 사람은 혼자 감당할 수 있는 무게가 있습니다. 그 무게를 넘어서면 몸이 먼저 알아요. 말은 꾹꾹 눌러둘 수 있어도 몸은 거짓말을 못하더라고요. 부동산 사무실이 비어 있는 걸 확인하고 돌아온 날부터 나는 밥을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아침에 밥솥을 열었다가 그냥 닫는 날이 많아졌어요. 뭔가를 씹고 삼키는 일이 귀찮다기보다 그럴 기운이 없었습니다. 배가 고픈지 고프지 않은지도 잘 몰랐어요. 몸 전체가 먹먹한 것 같았습니다. 잠도 마찬가지였어요. 눕기는 눕는데 잠이 들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으면 숫자들이 떠올랐어요. 8천만 원. 그 숫자가 어둠 속에서 선명하게 빛나는 것 같았습니다. 뒤척이다가 새벽 4시쯤 되면 어느새 눈이 떠져 있었어요. 그 시간에 일어나 아무것도 켜지 않은 거실에 앉아서 그냥 어두운 천장을 올려다보곤 했습니다. 아무 생각도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생각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자꾸 그리로 흘렀어요. 내가 왜 그랬을까? 왜 그 사람을 믿었을까? 왜 아이들한테 말하지 않았을까? 복지관에는 한 달째 나가지 못했습니다. 핑계는 있었어요. 무릎이 아프다고, 감기 기운이 있다고. 전화가 오면 그런 말들을 했습니다. 거짓말이 싫은데 진실을 말하는 것이 더 싫었어요. 오래 알고 지낸 친구들 앞에서 내가 사기를 당했다는 말을 입에 올리는 건 상상만 해도 얼굴이 달아올랐습니다. 정 여사가 찾아왔어요. 안 보인다고, 걱정이 됐다고. 손에 과일 봉지를 들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나는 잠깐 망설이다가 문을 열었어요. 안 열면 더 이상하게 볼 것 같았거든요. 정 여사는 거실에 앉자마자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많이 야위었다고 했습니다. 밥을 안 먹는 것 같다고, 얼굴에 기운이 없다고. 나는 괜찮다고 했어요. 정 여사는 내 눈을 한참 들여다봤어요. 뭔가 있는 것 같다고, 말 안 해도 다 보인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몇 년 사이냐고, 숨기지 말고 얘기해 보라고. 그 말에 목이 잠깐 메었어요. 눈물이 나올 것 같아서 고개를 돌렸습니다.
창밖을 보면서 아무것도 아니라고 요즘 잠을 좀 못 자서 그렇다고 했어요. 정 여사가 돌아가고 나서 한참을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말할 수 있는 기회였는데, 그냥 다 털어놓을 수 있었는데, 그런데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말을 꺼내는 순간 내가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무너지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아직은 딸 수진이가 영상통화를 걸어왔습니다. 화면 속 수진이는 밝은 표정이었어요. 이번 주말에 내려오겠다고 같이 밥 먹자고 했습니다. 나는 웃으며 그러라고 했어요. 통화를 하는 내내 수진이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고 나는 짧게 대꾸했습니다. 화면을 통해서도 내 얼굴이 이상해 보였는지 수진이가 엄마 얼굴이 많이 피곤해 보인다고 했어요. 괜찮다고 했습니다. 날씨가 더워서 그렇다고. 통화가 끝나고 화면이 꺼졌을 때 나는 핸드폰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수진이 얼굴을 보는 내내 가슴 한켠이 시렸어요. 이 아이한테 말해야 하는데, 이 아이는 알아야 하는데, 그런데 말하면 이 아이가 얼마나 놀랄까, 얼마나 걱정할까, 그리고 얼마나 실망할까. 평생 든든한 엄마였어요.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엄마는 강하다는 걸 보여주며 살았습니다. 남편 없이 혼자서 두 아이를 키우면서 한 번도 무너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 했어요. 우는 모습도, 힘든 모습도, 두려운 모습도 아이들 앞에서는 늘 단단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엄마가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단단함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경찰서에 혼자 가봤습니다.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고 혼자서 갔어요. 접수대 앞에 앉아서 사정을 설명했는데 말이 자꾸 엉켰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중간에 몇 번 멈추고 다시 시작했어요. 담당 경찰관이 차분하게 들어주었습니다. 계약서는 있냐고, 송금 내역은 있냐고 물었어요. 계약서는 가져갔습니다. 복사본을 미리 챙겨두었거든요. 경찰관이 계약서를 들여다보더니 잠깐 표정이 바뀌었어요. 이 계약서가 조합에서 발행한 공식 서류가 아닐 수 있다고 했습니다. 도장이 위조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직접 조합에 가서 확인해 보셔야 할 것 같다고 했어요. 조합 사무실 주소를 알고 계시냐고 물었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이 과장이 준 명함에 적혀 있었거든요. 나는 그 명함을 지갑에 넣어두고 있었습니다. 경찰관에게 주소를 보여줬어요. 경찰관이 잠깐 컴퓨터를 두드리더니 그 주소에 등록된 재개발 조합이 없다고 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조합도 사무실도 이 과장도 전부 없는 거였습니다. 처음부터 없었던 거였어요. 조합 사무실 주소지로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그 주소에 있는 건물은 작은 사무용 건물이었어요. 안내판에 입주 업체들이 적혀 있었는데 재개발 조합이라는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관리실에 물어봤더니 그런 조합은 입주한 적도 없다고 했어요. 건물 앞 계단에 잠깐 걸터 앉았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상한 눈으로 볼까봐 얼른 일어서야 했는데 다리가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냥 거기 앉아서 한참을 있었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이 느리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처음부터였구나. 처음부터 없었던 거였어요. 조합도 서류도 재개발 구역도 전부 나를 속이기 위해 만들어진 무대였습니다. 실제로 철거가 진행 중인 재개발 구역 옆에 전혀 관계없는 땅을 갖다 붙여서 그럴듯한 이야기를 만들어낸 거였어요. 나는 그 이야기 속으로 기꺼이 걸어 들어갔고요. 도장 케이스를 핸드백에서 꺼내 들었습니다. 길거리 계단에 앉아서 그걸 두 손으로 감쌌어요. 남편과 함께 도장포에 가던 날을 생각했습니다. 비가 오던 날,
우산 하나를 같이 쓰고 걷던 좁은 골목. 도장을 맞추고 나와서 남편이 환하게 웃던 얼굴. 그 얼굴이 너무 선명하게 떠올라서 그만 눈물이 나왔습니다. 참으려고 했는데 안 됐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든 말든 그냥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리는 내지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턱 아래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닦지도 않았어요. 닦으면 더 서러울 것 같았거든요. 영감, 나 어떡하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들 민수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이번 주말에 갈게요, 엄마. 짧은 문자였어요. 나는 한참 그 문자를 들여다봤습니다.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맴돌았어요. 그래, 와라. 그 짧은 답장을 보내고 나서 핸드폰을 핸드백에 넣었습니다. 민수가 오면 말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더 이상 혼자 들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무게가 너무 무거웠어요. 혼자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조합 사무실 앞 계단에 앉아서 길에서 눈물을 흘리는 이 상황이 내가 이미 한계를 넘었다는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말하면 무너질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미 무너지고 있었어요. 말을 안 해도. 주말 전날 밤 나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통장을 꺼내 잔액을 확인했어요. 남은 돈이 얼마인지, 생활비는 몇 달이나 버틸 수 있는지 숫자들을 종이에 적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종이를 접어서 서랍 깊숙이 넣었어요. 민수한테 보여줄 것들을 미리 정리해두고 싶었거든요. 빨간 도장 케이스도 꺼냈습니다. 케이스를 열어 안에 든 도장을 한번 바라봤어요. 내 이름 석자가 새겨진 도장. 남편과 나란히 맞춘 것. 이 도장이 이렇게 쓰일 거라고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케이스를 닫고 서랍 한편에 내려놨어요. 더 이상 핸드백에 들고 다니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민수가 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아들 얼굴을 보는 순간 나는 미리 다짐했던 말들이 전부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었습니다. 환하게 웃는 그 얼굴 앞에서 또다시 말이 목 안에서 맴돌았어요. 그래도 이번엔 삼키지 않기로 했습니다. 밥을 먹고 나서 나는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민수야, 엄마가 할 말이 있어. 그 말을 꺼내는데 한 달이 걸렸습니다. 밥상을 치우고 둘이 거실에 마주 앉았을 때 나는 무릎 위에 손을 올려놓고 잠깐 눈을 감았어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처음부터 말하기로 했습니다. 작년 가을 동네 부동산에 들어갔던 것부터 말을 시작하자 이상하게 목이 매지 않았어요. 담담하게 나왔습니다. 정 부장을 만난 것, 재개발 지역을 직접 눈으로 본 것, 조합 실무자라는 사람을 카페에서 만난 것, 계약서에 도장을 찍은 것, 5천만 원을 먼저 보내고 3천만 원을 추가로 보낸 것, 수익금이 석 달은 들어오다가 끊긴 것, 부동산 사무실이 텅 비어 있던 것, 조합 주소지에 아무것도 없었던 것. 말을 하는 동안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눈을 크게 뜨고 나를 바라봤어요. 표정이 조금씩 굳어갔습니다. 나는 그 표정을 보지 않으려고 무릎 위 내 손만 내려다보면서 말을 이어갔어요. 다 말하고 나서 고개를 들었을 때 민수의 눈이 빨개져 있었습니다. 그 빨간 눈을 보는 순간 나는 그제야 무너졌어요.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민수도 소리 없이 울었어요. 둘이 마주 앉아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울었습니다. 민수가 먼저 손을 내밀었어요. 내 손 위에 자기 손을 얹었습니다. 그 온기가 느껴지는 순간 참았던 것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는 것 같았어요. 한 달이었습니다. 한 달 동안 혼자 들고 있었어요. 새벽에 혼자 눈을 뜨고 혼자 경찰서를 찾아가고 혼자 조합 사무실 앞 계단에 앉아 울고 그 모든 시간들이 민수의 손 온기 하나에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이렇게 무너질 줄 알았으면 진작 말할 걸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진작 말하지 못했던 이유도 알고 있었어요. 이 아이 앞에서 무너지는 게 무서웠던 거였습니다. 민수가 괜찮다고 했어요. 엄마 잘못 아니라고. 나쁜 사람들이 잘못한 거라고. 그 말을 들을 때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잘못이 없다고 할 수 없었어요. 아이들한테 말하지 않은 것, 혼자 결정한 것, 욕심을 부린 것. 그 모든 게 내 선택이었으니까요. 다음 날 딸 수진이가 내려왔습니다. 민수가 연락을 했나 봐요. 수진이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나를 꼭 안았어요. 말없이 그냥 안았습니다. 나는 수진이 어깨에 얼굴을 묻고 아이가 어릴 때처럼 등을 토닥여줬어요. 어미인지 자식인지 모를 순간이었습니다. 셋이 모여 앉아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수진이가 계약서를 꼼꼼히 들여다봤어요. 변호사 친구가 있다고 한번 보여주겠다고 했습니다. 민수는 송금 내역을 정리해서 경찰서에 다시 가보자고 했어요. 둘이 번갈아 가며 이렇게 저렇게 방법을 찾았습니다. 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다 컸구나 싶었습니다. 내가 키운 아이들인데 이렇게 의젓해졌구나. 내가 무너졌는데 아이들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게 고맙고 미안하고 또 어딘가 서러웠습니다. 엄마로서 무너지면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무너졌을 때 오히려 아이들이 더 커 보였어요.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수진이 친구였는데 계약서를 보더니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조합 도장이 위조된 것이고 계약 자체가 무효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예상했어요.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피해 회복이 쉽지 않을 거라고 했습니다. 차용증이 없고 자발적으로 송금한 기록만 있으며 계약 상대방이 이미 잠적한 상태라서 추적이 어렵다고 했어요. 유사 사건들이 이미 수십 건이 접수돼 있는데 피해 금액을 돌려받은 경우가 거의 없다고 했습니다. 그나마 할 수 있는 건 경찰에 고소장을 내는 것이고 만약 범인이 잡히더라도 돈을 이미 다 써버린 경우가 많아서 실질적인 배상이 어렵다고 했어요. 나는 그 말들을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했던 말들이었어요. 그런데 막상 법률 전문가 입에서 나오니까 현실이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이제 진짜 끝이구나 하는 느낌이었어요. 되돌릴 수 없다는 걸 처음으로 몸으로 받아들인 순간이었습니다. 경찰서에 고소장을 냈습니다. 민수가 옆에서 도와줬어요. 서류를 챙기고 담당 형사를 만나고 진술서를 작성하는 내내 민수가 옆에 있었습니다. 담당 형사는 이미 비슷한 수법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 여럿 있다고 했어요. 같은 조직으로 추정되는 사건들이 여러 지역에서 접수됐다고 했습니다. 용의자들이 수배 중이고 잡히는 대로 연락을 주겠다고 했어요. 수배 중? 그 말이 묘하게 들렸습니다. 수배 중이라는 건 아직 못 잡았다는 거잖아요. 잡더라도 돈은 돌아오기 어렵다고 했는데 나는 진술서에 서명을 하면서 이 서류가 어떤 의미를 가질지 생각해 봤어요. 정의가 실현되는 것과 내 돈이 돌아오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형사가 앞으로 조심하셔야 할 것들을 이야기해 줬어요. 모르는 사람이 투자를 권유할 때는 반드시 공식 등록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계약서를 쓸 때는 전문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가족에게 먼저 상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나는 그 말들을 들으면서 속으로 생각했어요. 다 아는 말이었습니다. 사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알면서도 하지 않았던 거였어요. 알고 있는 것과 실제로 하는 것 사이에 얼마나 큰 간격이 있는지 이제는 너무도 잘 알게 됐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민수가 나란히 걸었어요.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가로등이 하나씩 켜지기 시작하고 퇴근하는 사람들이 바삐 오가는 시간이었어요. 민수가 내 손을 잡았습니다. 어릴 때처럼
내 손이 민수 손보다 한참 작아진 것 같았어요. 언제 이렇게 커버렸나 싶었습니다. 엄마, 이사 오실 생각 없으세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꺼낸 말이었어요. 나는 잠깐 걷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이사라는 말이 여러 가지로 들렸어요. 같이 살자는 뜻도 있었고, 지금 그 집에서 나오라는 뜻도 있었고, 혼자 두기 걱정된다는 뜻도 있었습니다. 나는 천천히 다시 걸으면서 대답했어요. 생각해 볼게. 그게 전부였습니다. 당장 어떻게 하겠다는 결정은 없었어요. 그래도 그 대답이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예전이라면 괜찮다고, 혼자 잘 살 수 있다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괜찮다는 말이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혼자 방에 앉아서 남은 돈을 다시 계산해 봤습니다. 전세금에서 8천만 원이 빠져나갔어요. 남은 생활비가 얼마인지, 전세 계약이 끝나면 어디로 가야 하는지, 숫자들이 냉정하게 늘어섰습니다. 현실은 감정과 상관없이 그 자리에 있었어요. 서랍을 열었습니다. 빨간 도장 케이스가 보였어요.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냥 바라봤어요. 케이스가 예전보다 낡아 보였습니다. 아니면 내 눈이 달라진 건지 모르겠어요. 서랍을 닫았습니다. 불을 끄고 누웠어요. 이번에는 8천만 원이라는 숫자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민수가 잡아준 손의 온기가 생각났어요. 수진이가 말없이 안아줬던 것도요.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 생각을 하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오랜만이었어요. 편하게 잠이 든 게 고소장을 낸 지 2달이 지났습니다. 형사에게서 가끔 연락이 왔어요.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용의자 추적 중이라고. 그때마다 나는 알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처음에는 전화가 올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혹시 잡혔나? 혹시 돈을 찾았나? 그런데 2달이 지나도록 내용은 항상 같았어요. 수사 중이라는 말뿐이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기대하지 않게 됐어요. 기대하면 실망이 오고, 실망이 오면 다시 무너지니까. 나는 그냥 수사 중이라는 말을 들으면 고맙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돈이 돌아올 거라는 희망을 접은 건 아니었어요. 다만 그 희망에 매달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매달려 있는 동안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으니까요. 일상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복지관에 다시 나갔어요. 오랜만에 나타난 나를 보고 정 여사가 반겼습니다. 어디 아팠냐고, 많이 야위었다고. 나는 웃으면서 괜찮다고 했어요. 그 웃음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나도 알았고 정 여사도 아는 것 같았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복지관 마당에서 사람들과 함께 체조를 했어요. 팔을 올리고 내리고 허리를 돌리고 발을 맞추면서 몸을 움직이니까 조금 나았습니다. 머릿속에서 숫자들이 잠시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체조가 끝나고 자리에 앉아서 차를 마시는데 옆에 앉은 어르신이 요즘 부동산 투자 사기가 많다는 뉴스 이야기를 꺼냈어요. 자기 아는 사람도 당했다고, 노인들을 노리는 나쁜 놈들이라고. 나는 그 말을 들으면서 찻잔을 내려놨습니다. 뭔가 말하고 싶었어요. 나도 당했다고, 내가 바로 그 사람 중 하나라고. 그런데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아직은 그 말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자꾸 그 생각이 맴돌았어요. 내가 당한 수법을 다른 사람들은 알고 있을까? 나처럼 부동산 사무실에 우연히 들어갔다가 그럴듯한 서류와 도장을 보고 믿어버리는 사람이 또 있지 않을까? 실제로 재개발이 진행 중인 지역 옆에 가짜 투자 구역을 갖다 붙이는 수법, 조합 실무자라는 사람을 등장시켜 위조 서류를 보여주는 수법. 이런 것들을 미리 알았다면 나는 어땠을까? 몰랐을 거예요. 알아도 설마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설마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다면 어떨까?
누군가 나한테 이런 이야기를 해줬다면 나는 조금 더 의심했을까? 조금이라도 더 확인했을까? 그 생각이 발걸음을 느리게 만들었습니다. 민수가 주말마다 왔어요. 밥을 같이 먹고 청소를 도와주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나는 그 시간이 좋았어요. 예전에는 아이가 올 때마다 떠나는 뒷모습이 더 눈에 밟혔는데 요즘은 와 있는 동안이 더 잘 보였습니다. 같이 밥을 먹으면서 민수가 하는 이야기들, 결혼 준비 이야기, 직장 이야기, 사소한 일상들. 그런 것들이 전보다 더 또렷하게 들렸어요. 어느 주말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전세 계약 만료가 내년 초잖아요. 그때 저희랑 같이 사는 거 어때요? 결혼하면 좀 넓은 데로 옮길 건데 방 하나 엄마 드릴 수 있어요. 나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예전의 나라면 단번에 거절했을 거예요. 자식한테 짐 되기 싫다고, 혼자서도 잘 살 수 있다고. 그런데 그 자존심이 나를 여기까지 오게 만들었다는 걸 이제는 알았습니다. 혼자 결정하고, 혼자 감당하고, 혼자 무너졌어요. 그 혼자라는 말이 자존심이 아니라 고집이었다는 걸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생각해 볼게 라고 했어요. 지난번과 같은 대답이었지만 이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수진이가 변호사 친구를 통해 알아본 결과를 전해줬습니다. 용의자들이 해외로 도피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어요. 인터폴에 공조 수사를 요청한 상태지만 실질적인 피해 회복은 기약하기 어렵다는 말이었습니다. 수진이가 그 말을 전하면서 눈을 마주치지 못했어요. 미안한 마음이 얼굴에 다 드러나는 아이였습니다. 나는 괜찮다고 했어요. 이번에는 정말로 괜찮다는 말에 조금 가까웠습니다. 되돌릴 수 없는 일을 붙들고 있어봐야 나만 더 무너진다는 걸 알았거든요. 수진이가 눈물을 글썽이며 미안하다고 했을 때 나는 왜 내가 미안하냐고 했어요. 미안한 건 나였습니다. 아이들한테 말하지 않고 혼자 결정한 것, 그게 가장 큰 실수였어요. 돈을 잃은 것보다 그게 더 오래 마음에 남을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뉴스를 봤습니다. 재개발 지역을 이용한 노인 대상 부동산 투자 사기가 전국적으로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피해자 대부분이 60대 이상이고 피해 금액이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달한다고 했습니다. 화면 속 리포터가 수법을 설명했어요. 실제 재개발 구역 인근에 가짜 투자 구역을 내세우고 위조된 조합 서류로 신뢰를 쌓은 뒤 투자금을 받아 잠적하는 방식이라고. 내가 당한 수법이었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이상하게 담담했어요. 분노가 없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분노가 예전처럼 나를 흔들지 않았어요. 뉴스 속 피해자로 소개된 할머니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가 돼 있었는데 목소리가 떨렸어요. 나는 그 목소리를 들으면서 한 달 전 내 모습을 봤습니다. 리모컨을 내려놓고 한동안 꺼진 화면을 바라봤어요. 저 할머니는 지금 어떤 기분일까? 말하고 나서 조금 가벼워졌을까? 아니면 더 무거워졌을까? 말하는 것만으로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는 걸 알면서도 왜 저렇게 용기를 냈을까? 그 생각을 하다가 나도 모르게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수진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뉴스 봤냐고 물었습니다. 수진이는 봤다고 했어요. 잠깐 침묵이 흘렀어요. 나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내가 당한 이야기를 어디다 남기고 싶다고. 어떤 형태로든 누군가 읽거나 들을 수 있는 형태로. 이런 수법이 있다는 걸, 이렇게 당할 수 있다는 걸 미리 알면 조금이라도 피할 수 있지 않겠냐고. 수진이가 잠깐 조용히 있다가 말했어요. 엄마, 그거 좋은 생각이에요. 그 말이 오랜만에 듣는 칭찬 같았습니다.
아이한테 칭찬받는 게 이 나이에도 이렇게 좋을 줄 몰랐어요. 웃음이 나왔습니다. 작고 쓸쓸한 웃음이었지만 오랜만에 나온 웃음이었어요. 그날 밤 서랍을 열었습니다. 빨간 도장 케이스가 있었어요. 꺼내서 손바닥에 올려놓았습니다. 한참 바라봤어요. 이 케이스를 볼 때마다 가슴이 내려앉았는데 그날은 조금 달랐어요. 여전히 아프긴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픔이 나를 넘어뜨리지는 않았어요. 남편과 함께 맞춘 도장이었습니다. 남편은 이 도장으로 부동산 계약서를 써보고 싶다고 했는데 결국 못 해봤어요. 나는 해봤습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했지만 그래도 해보기는 했어요. 그 선택이 틀렸다는 걸 알면서도 그 선택을 하게 만든 마음은 나쁜 마음이 아니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아이들한테 좋은 걸 남기고 싶었어요. 그 마음은 진짜였으니까요. 방법이 틀렸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틀린 방법 속에서 내가 배운 것들도 진짜였어요. 혼자 감당하려 하지 말 것, 아이들한테 먼저 말할 것, 좋은 게 있으면 의심부터 할 것. 케이스를 서랍에 다시 넣었습니다. 깊숙이 넣지 않았어요. 꺼내기 쉬운 곳에 뒀습니다. 이제 이 케이스가 부끄럽지 않았어요. 내가 살아낸 시간의 흔적이었으니까요. 틀렸어도 무너졌어도 그래도 살아낸 시간들이었습니다. 전세 계약이 만료되던 날 나는 이사를 했습니다. 민수네 집이었어요. 결혼을 앞둔 아들 집에 들어가는 게 처음에는 내키지 않았습니다. 짐이 되는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짐이 되지 않으려다가 8천만 원을 잃었어요. 그 사실을 생각하면 짐이 된다는 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닐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사람은 서로 짐이 되기도 하면서 사는 거라고 이 나이에야 겨우 알게 됐어요. 이삿짐이 많지 않았습니다. 15년 살던 전세방에서 나오면서 가져갈 것과 버릴 것을 나눴어요. 버리는 것들이 더 많았습니다. 오래된 살림살이들, 쓰지 않는 물건들, 남편이 쓰던 것들 중에서도 이제는 보관할 의미가 없는 것들. 하나씩 내려놓을 때마다 이상하게 홀가분했어요. 무거운 것들을 내려놓는 연습을 이삿짐 정리를 하면서 했습니다. 빨간 도장 케이스는 챙겼어요. 버릴까 잠깐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버릴 수가 없었어요. 그게 부끄러운 기억의 흔적이기도 했지만 남편과 나란히 도장포에 가던 날의 기억이기도 했으니까요. 나쁜 기억과 좋은 기억이 한 물건에 같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걸 버리면 좋은 기억도 같이 버리는 것 같았어요. 새 방 서랍에 넣어뒀습니다. 민수네 집에서의 첫 아침은 낯설었습니다. 부엌이 달랐고 창밖 풍경이 달랐고 햇빛이 들어오는 각도도 달랐어요. 나는 일찍 일어나 조용히 부엌에 나갔습니다. 민수가 아직 자고 있을 시간이었어요. 냉장고를 열어보고 찬장을 살펴보고 어디에 뭐가 있는지 천천히 파악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아침 준비를 했어요. 된장찌개와 계란말이, 나물무침. 민수가 잠에서 깨어 부엌으로 나왔을 때 밥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민수가 잠깐 멈칫하더니 엄마 언제 이걸 다 했냐고 했어요. 나는 원래 일찍 일어난다고 별것 아니라고 했습니다. 밥을 먹으면서 민수가 맛있다고 했어요. 그 말이 오랜만에 제대로 들렸습니다. 맛있다는 말을 들은 게 언제였는지 모르겠어요. 혼자 사는 동안은 맛있다는 말을 해줄 사람이 없었으니까요. 혼자 차려서 혼자 먹으면 맛있어도 맛없어도 그냥 먹는 거였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먹는 밥이 이렇게 다르다는 걸 혼자 살면서는 잊고 있었어요. 고소 사건은 해를 넘겼습니다. 용의자들은 여전히 잡히지 않았어요. 형사에게서 가끔 연락이 왔지만 내용은 늘 같았습니다. 수사 중이라는 말. 나는 이제 그 말에 크게 흔들리지 않았어요. 기다리는 것도 지쳐가고 있었지만
그렇다고 포기했다는 말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 일이 내 일상의 전부가 아니게 됐다는 것이었어요. 수진이가 가끔 와서 밥을 먹고 갔습니다. 셋이 밥상에 앉으면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별 내용 없는 이야기들이었습니다. 민수 직장 이야기, 수진이 아이들 이야기, 동네 이야기. 그 사소한 이야기들이 밥상을 채웠어요. 나는 그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밥을 떴습니다. 맛이 느껴졌어요. 오랜만에 밥맛이 제대로 났습니다. 봄이 됐습니다. 민수네 집 창밖으로 벚꽃이 피었어요. 나는 아침마다 그 꽃을 봤습니다. 꽃이 피는 걸 이렇게 유심히 본 게 언제였는지 모르겠어요. 작년에는 봄이 왔는지도 몰랐거든요.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계절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복지관에 다시 나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오래 나오지 않았으니까요. 정 여사가 반겼고 다른 어르신들도 잘 지냈냐고 물었어요. 나는 잘 지냈다고 했습니다. 이번에는 완전한 거짓말이 아니었어요. 어느 날 복지관에서 강좌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어르신 피해 예방 교육이었어요. 보이스피싱, 투자 사기, 불법 다단계. 강사가 앞에 서서 수법들을 설명했습니다. 나는 그 강의를 들으면서 내내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강사가 설명하는 수법들 중에 내가 당한 것과 비슷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실제 재개발 지역을 이용한 가짜 투자 사기도 나왔어요. 강의가 끝나고 질문 시간이 됐을 때 나는 손을 들었습니다. 주변 어르신들이 나를 봤어요. 나는 조금 떨렸지만 말했습니다. 제가 비슷한 경험을 했다고, 실제로 당해보니 어떠했는지, 어떤 부분에서 의심하지 못했는지, 어떤 말에 마음이 흔들렸는지 짧게 말했어요. 길게 말할 용기는 없었습니다. 강당이 조용해졌어요. 강사가 고맙다고 했습니다. 이런 직접적인 경험담이 가장 중요한 교육 자료라고 했어요. 옆에 앉은 정 여사가 내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잡아줬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말을 하고 나면 이렇게 달라지는구나 싶었어요. 비밀을 들고 있을 때의 무게와 말을 하고 났을 때의 가벼움. 그 차이가 이렇게 클 줄은 몰랐습니다. 진작 말할 걸 하는 생각이 또 들었어요. 민수한테도, 수진이한테도, 정 여사한테도 진작 말했다면 덜 무너졌을 텐데. 그런데 그 후에도 이제는 너무 무겁게 들고 다니지 않기로 했습니다. 후회는 해야 합니다. 후회해야 같은 실수를 안 하니까요. 그런데 후회가 일상이 돼버리면 사는 게 후회만 남더라고요. 나는 후회를 하되 그 후회에 짓눌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게 이 나이에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일인 것 같았어요. 어느 저녁 민수가 퇴근하고 들어오면서 봉투를 하나 내밀었습니다. 무슨 봉투냐고 물었어요. 민수가 결혼 준비하면서 모아뒀던 돈이라고 했습니다. 많지 않지만 엄마 생활비로 좀 보태라고. 나는 손을 저었어요. 괜찮다고, 엄마 아직 생활비 있다고. 민수가 받으라고 했습니다. 괜찮은 척하지 말라고, 엄마도 이제 받을 줄 알아야 한다고. 그 말에 웃음이 났어요. 받을 줄 알아야 한다고. 평생 주기만 하면서 살았는데 이제 받을 줄도 알아야 한다고 아들한테 배웠습니다. 봉투를 받았어요. 두 손으로 고맙다고 했어요. 처음으로 아이한테 고맙다는 말을 제대로 했습니다. 밤에 혼자 방에 앉아 창밖을 봤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길게 늘어져 있었어요. 작년 이맘때 나는 저 불빛 아래서 8천만 원을 잃었다는 사실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같은 불빛인데 보이는 게 달랐어요. 작년에는 저 불빛이 차갑게 보였는데 지금은 그냥 불빛이었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빨간 도장 케이스를 꺼내 손바닥에 올려놓았어요. 한참 바라봤습니다. 이 케이스가 이제는 부끄럽지 않았어요. 무겁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내가 살아낸 시간의 한 부분이었어요. 틀린 선택도, 무너진 시간도, 혼자 울었던 밤들도 전부 내가 살아낸 것들이었습니다. 남편한테 말을 걸었어요. 소리를 내지 않고 마음속으로만. 영감, 나 이제 괜찮아. 돈은 잃었는데 이상하게 잃은 것만 있는 건 아니야. 아이들이 이렇게 커 있다는 걸 알았고 혼자 감당하려다 더 크게 무너진다는 것도 알았어. 말해야 한다는 것도, 받을 줄도 알아야 한다는 것도. 좀 비싼 수업료였는데 그래도 배웠어. 케이스를 서랍에 다시 넣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왜 하는지 아세요? 나처럼 되지 않았으면 해서예요. 나는 똑똑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세상 물정을 안다고 생각했어요. 평생 혼자서 다 해결해 왔으니 이것도 혼자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신감이 가장 큰 빈틈이었어요. 사기꾼들은 그 빈틈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돈이 아니라 마음을 먼저 샀어요. 자식들한테 좋은 걸 남기고 싶다는 마음, 혼자서도 잘할 수 있다는 자존심, 누군가 나를 필요로 한다는 따뜻한 느낌. 그 마음들을 먼저 건드렸습니다. 돈은 그 다음이었어요. 마음이 열리면 돈은 자연스럽게 따라갔으니까요. 그러니까 부탁드려요. 낯선 사람이 투자 이야기를 꺼내면 먼저 가족한테 말하세요. 서류에 도장 찍기 전에 아들한테 딸한테 먼저 보여주세요. 공식 기관에서 확인되지 않은 투자는 아무리 그럴듯해 보여도 한 번만 더 의심하세요. 의심하는 게 무례한 게 아니에요. 의심하는 게 나를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혼자 감당하려 하지 마세요. 무거운 건 나눠야 합니다. 나눠도 줄지 않는 것들이 있긴 하지만 혼자 들 때보다는 가볍습니다. 나는 그걸 너무 늦게 배웠어요. 여러분은 나보다 조금만 일찍 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아침에 일어나 부엌에 나갔습니다. 된장찌개를 끓이고 민수가 일어나기를 기다렸어요. 창밖에는 봄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꽃은 이미 졌지만 나뭇잎이 푸르렀어요. 찌개가 보글보글 끓는 소리가 부엌을 가득 채웠습니다. 8천만 원은 돌아오지 않을 거예요. 그 돈으로 하려 했던 것들도 이제는 없었습니다. 민수 결혼 자금도 수진이네 보태줄 돈도 그 꿈들은 그냥 꿈으로 남았어요. 그래도 나는 여기 있었습니다. 부엌에 서서 찌개를 끓이고 아들이 일어나기를 기다리면서 그것만으로도 오늘은 충분했어요. 빨간 도장 케이스는 서랍 안에 있었습니다. 꺼내지 않아도 어디 있는지 알았어요. 언제든 꺼낼 수 있었지만 오늘은 꺼내지 않았습니다. 찌개가 다 될 때까지 그냥 그 자리에 두기로 했어요. 남편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술래야, 수고했어. 이 이야기는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재개발 지역을 이용한 부동산 투자 사기, 복지관이나 교회 등 노인 친화적 공간을 이용한 접근, 그럴듯한 위조 서류와 조직적인 역할 분담. 이 수법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의 부모님, 누군가의 이웃에게 쓰이고 있습니다. 기억해 주세요. 낯선 투자 권유는 반드시 가족과 먼저 상의하고 계약 전 공식 기관을 통해 확인하며 아무리 그럴듯한 서류라도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의심하는 것은 무례가 아닙니다. 나를 지키는 일입니다.